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제 이야기부터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랜만에 또 글로벌 시가총액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애플이 다시 반등을 해주면서 시가총액이 살짝 올라왔고요. 엔비디아는 이제 좋지 않았었고 사우디 아람코보다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왔어요. 85,000까지 올라오면서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 시가총액의 8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뒤로 쭉쭉 내려보면 이제 최근에 뭐 버크셔 해서웨이도 그렇고 그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좀 났었는데요. 실적 발표 일단은 좀 굉장히 금융주들은 좀 잘 나왔습니다. JP모건 체이스도 이렇게 17위를 차지를 하고 있죠. 마스터카드도 그렇고 엑슨모빌도 그렇고요. 그래서 쭉쭉쭉 내려보면은 우리가 또 다양한 맥도날드 53위 요런 것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더리움이 68위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짚어드렸을 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이더리움이 좀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의 수급 몰림 현상은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그리고 이제 저랑 간밤에 있었던 시세를 같이 보시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들이 조금씩은 올라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마켓캡이 1%못 미치게 상승을 했고 알트 시즌 지수는 크게 변동성은 없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되는 알트코인 랠리 자체가 너무 침체기이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걱정이 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번 불장에 알트 랠리가 없나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도미넌스 차트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것도 같이 보여드리는데 비트 도미넌스가 62%로 상당히 이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관한 그러니까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마켓캡이 있잖아요. 그 중에 비트코인을 차지하는 비용이 이제 62%고 그러면 나머지 이제 38% 가량, 37% 가량은 알트코인 쪽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는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수급 쏠림 현상이 있고 이제 요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 외의 다른 코인들을 또 시장에서 주목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간밤에 이제 백악관 측에서 좀 유의미한 그런 인터뷰들이 그리고 뭐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져 오긴 했었는데요. 그게 시장을 크게 올리기에는 역시나 좀 역부족인 모습들이 확인이 됐고요. ETF 플로우도 사실은 계속 좀 좋진 않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유출이 좀 계속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그 유출량들이 조금 소강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같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스팟마켓도 같이 한번 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우리가 또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지표로 스팟 볼륨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요건 이제 중앙거래소의 볼륨이에요. 중앙거래소에서 어떤 거래소들이 이제 점유율이 좀 많은가를 나타내는 거고 바이낸스가 지금도 압도적인 1위를 나타내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을 이제 코인베이스 그리고 바이비트, OKX 요렇게 좀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 바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 해킹 사건이 있었던 이후로 점유율을 조금 뺏기긴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세들은 조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다른 거래소도의 그 스팟 볼륨도 같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지표들 코인 마켓캡에 가면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 전해드리면서 오늘 뉴스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이 스테이블 코인사인 테더 자체가 암호화폐 대출 시장의 큰 손으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암호화폐 대출 기업들이 좀 크립토 시장에 있었거든요. 몇몇. 여러분들 이제 아실지 모르겠는데 블록파이, 셀시우스, 제네시스 등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 우리가 코로나 때 비트코인이 이제 급격하게 올랐었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가를 찍고 그때 이제 금융시장 전반이 V자 반등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긴 침체기를 겪었어요. 2024년도 트럼프 취임 직전부터 그 2024년도 상반기부터 어찌 보면 불장이 조금씩 시작이 됐으니까 그 2년 정도 동안 1년 반에서 2년 정도 동안 약세장을 겪어오면서 그게 이제 시장이 엄청난 침체기를 겪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코스피나 나스닥도 침체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 경제 대공황과 같은 그런 엄청난 이벤트가 있었을 때 침체기를 겪지만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이 커서 그 사이클을 벗어나면은 고 침체기가 크게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고때 이 대출 회사들이 대부분 좀 망했어요. 그래서 파산, 파산, 파산 막 이런 이야기들이 또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기도 했었는데 블록파이, 셀시우스, 제네시스 등의 주요 암호화폐 대출사가 그 시장 붕괴가 되면서 사라지게 되면서 테더가 스테이블코인 회사인 테더가 이들의 빈자리를 채웠다라고 합니다. 이 이제 중앙화 금융 대출 시장의 89%를 이미 점유를 하게 됐고요. 이들 세 회사의 총 대출 규모가 100억 달러에 달하고 그 중에서 테더 시장의 점유율은요 70%에 육박을 합니다. 테더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 테더 자체도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테더가 제가 예전에도 알려드렸었어요. 테더가 어떤 회사들에 좀 투자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투자자분들이 참고를 하기도 하는데 테더는 이제 사업이 이제 다각화되잖아요. 테더가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대출을 병행을 하게 되는데 요게 사실은 그 논란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금 증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 1달러 1 스테이블 코인을 바꾼다고 한다면 그 고객의 입장에서는 언제금 그걸 다시 현금화 시켜야 되는 준비금을 테더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테더는 항상 준비금이 초과되는 그런 인증을 해요. 우리는 이제 이만큼의 현금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우리 테더를 사용하는 모든 고객이 한꺼번에 다시금 달러로 바꿔달라고 인출을 요청을 해도 우리는 그거를 케어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만약에 대출을 병행을 하게 되면은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테더는 이에 대해서 대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으로 과잉 담보가 되어 있고 회사의 자기 자본 대비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단 한 번의 대출 상황에도 실패한 적이 없고 인증된 고객에 대해서 상환 처리를 거부한 적도 없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게 지금은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정말 붕괴가 되거나 이랬을 때 이 대출 문제 때문에 테더가 준비금에 관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지게 된다면 이 또한 암호화폐 시장 전체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약간 조금 앞서 나간 걸까요? 그런 우려감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 테더가 암호화폐 대출 시장에 큰 손으로 부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켠에서는 잠재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 이 기사는 한번 소화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레이 달리오라고 하는 요 인물이 있어요. 브레이즈워터 창업자인데요. 이분이 1930년대와 유사한 이제 세계 경제 위기를 분석을 해서 그게 또 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헤지 펀드의 창업자인데 세계 경제가 단순한 경기 침체보다 조금 더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역사적으로 이제 5가지 주요한 동력이 세계를 움직여 왔는데 지금 현재는 정부 부채로 인한 금융 불균형 상태다. 그리고 국가 간 관계에서는 신흥 강대국이 기존의 강대국한테 도전을 하면서 다자주의에서 일방주의로 이행한 추세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사실 이제 트럼프의 이런 정책이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정책이지만 현재 생산 시스템에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달리오가 왜 유명하냐면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면서 이 부동산 시장이 붕괴될 거라고 예측한 투자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빅쇼트 영화 보시면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이 금융위기를 정확하게 달리오가 예측을 했기 때문에 달리오가 지금 상황 자체가 이전 경제 위기 때와 매우 유사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최악의 시나리오 3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는 통화가치 붕괴입니다.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달러 가치가 좀 붕괴되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가 계속 떨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 기능을 저해하는 내부 갈등.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본부장님도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트럼프의 지금 행보 자체가 민주주의와는 맞지 않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요렇게 이제 3 가지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제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또 시장에서 커뮤니티 사이에서 좀 관심사가 좀 되기도 했었다. 고렇게 이해를 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간밤에 이제 준비금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관세에 관한 수익을 좀 활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자산 중심금 목표 아래 정책 백서, 우리가 백서라고 하면은 이제 비트코인도 백서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인에 뭐 이 코인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러니까 코인의 사전, 이 코인의 사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백서가 있고, 근데 이런 정책 백서도 7, 8월 중에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제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적혀 있겠죠. 우리의 방향성과 그런 것들도 이제 7, 8월에 나올 예정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금을 세금 부담 없이 확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수된 걸 일단 이제 준비금 포함시켰고,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더 준비금을 사줘라 이런 건데,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스탠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시아 로미스 의원은 금을 매각해서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또 요번에는 관세 수익으로, 그러니까 관세를 이제 매기면서 기존의 무역 적자였던 거를 흑자로 좀 돌리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흑자까지는 아니어도 적자 폭을 좀 줄이겠다. 그럼 고수익으로 또 비트코인을 사자. 이런 것들이 좀 추진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보하인즈 자문위원회 사무총장은 인터뷰에서 자, 관세 수익 그리고 금 보유고를 재평가해서 정부의 비트코인 취득을 추진할 수 있다. 그렇게 또 언급을 했고, 요게 이제 실제로 백악관에서 인터뷰했던 내용을 좀 따왔어요. 그래서 보아인즈 의원이 또 이제 화이트하우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장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아인즈는 이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나는 이제 비트코인 확보에 나서겠다. 그렇게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 자체를 매도하는 게 아니라 장부상의 이익만 가지고 그 이익 가치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고, 이 같은 구상은 이제 전략전 준비금 일환으로 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아인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트럼프가 암호화폐 중심국으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디지털 정책의 틀을 수립 중이고, 그게 이제 7, 8월 달에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덧붙였고요. 실제로 이제 이분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인터뷰에서는,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이제 트럼프 재단이 왜 암호화폐 사업과 연계되느냐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관해서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 좀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또 이와는 별개로 이 비트코인 보유량과 감사 내역 역시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달에 행정명령을 하면서 30일 이내에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에 대해서 내부 감사를 완료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에 관한 진척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론이 하나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금 매각 추가적으로 관세 수익으로 비트코인을 사겠다. 이런 이야기 나왔고요. 요거는 이제 조금은 악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미국령에 있는 북마리나 제도의 아널드 팔라시오스 주지사가요, 이 미국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가능케 할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프로젝트가 좌초됐다라고 합니다. 문제의 법안은 이 티니안 지역의 지방 정부가 인터넷 카지노 운영을 인가하고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이제 마리아나스 미국 달러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거를 골자로 하는데요. 티니안의 인구는 2,000명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북마리나 제도 4개의 자치단체 중에 하나인데, 이 법안을 이제 한 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스테이블 코인 조항을 포함시켰고, 근데 이제 이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보다는 법안이 규제하려고 하는 산업의 지역 경계를 넘어부를 수 있음에도 규제 수단이 불분명하다라는 점을 큰 문제로 이제 지적을 했고요. 이번 거부권 행사로 티니안은 미국 최초의 정부 운영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가 될 기회를 놓치기도 했다라는 그런 업계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거부권 행사를 했다라는 건 다양한 이제 불법적인 거래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최초의 이제 사례가 된 것 같아요. 스테이블코인 법안 거부, 불법 카지노가 우려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또 마지막 소식인데요. 만트라 코인이 최근에 폭락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데, 알트코인 일부가 장중에 급락세를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요 이제 알트코인들 코인마켓캡에서 이제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코인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알트코인이 시장에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ACT가 이제 갑작스럽게 20% 크게 내렸다가 하락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도하고요. 이러한 현상 자체는 이 바이낸스 선물 거래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바이낸스에서 스토리와 ACT의 선물 거래가 대량 체결이 됐고 선물 거래가 집중이 되면서 오히려 현물 시장에서 토큰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좀 시총이 작은 알트코인들은 선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급락이 나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 물리면서 보유자분들께서는 정말 손 쓸 수 없을 정도의 가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유의하시면서 이쪽 알트코인은 좀 투자를 해라. 그런 이제 맥락에서 오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내용들도 저와 함께 했는데요. 본부장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짧게 하시는군요. 인사 말씀이시죠, 뭐.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우리가 이제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국무부 예산을 절반으로 싹 잘랐어요. 싹 잘라버렸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국무부의 예산. 국무부 예산은 어디에 쓰이죠? 국무부 보통? 예산이 이제 해외에 많이 쓰입니다. 아, 해외에 이제 쓰이는 것들이니까 이제 보통 이제 국제 기구라든가 평화 유지라든가 교육 문화라든가 뭐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글로벌 보건이라든가 이런 데 쓰이는 예산들인데요. 2020년 회계연도 국무부 예산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50% 정확하게 50% 정도 삭감을 했고요. 해당 계획에 이제 백악관 압박에 따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우리나라에는 많이 안 됐는데 어쨌든 미국이 어쨌든 정치 방향이 정확하게 이제 어떤 식으로 가겠다라는 게 정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부 메모에 따르면 국제기구 지원이라든가 평화유지 예산이라든가 교육 문화 프로그램 대부분을 삭감해서 50%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제 예산이 50%는 뭐 그래 절반 정도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30%에서 한 50% 정도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나머지 인건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이제 많은 퍼포먼스를 하는데 일단 거의 못 한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뭐 활용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거의 다 삭감이 됐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삭감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엔이나 나토에 쓰이는 예감이 이게 실제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제기구의 유엔 나토 예산이 거의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평화유지 활동 예산이 전면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삭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야 50%가 삭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 나머지 예산이 거의 삭감이 돼야 50% 삭감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문화 교육 중에 풀브라이트라고 장학금 제도 같은 게 있어요. 프로그램 같은 거 이제 이게 이제 해외 장학생들이 많이 오거나 이렇게 교류하는 장학금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초반에 보시면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시거나 이제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럴 때 이제 어려울 때 많은 장학생들이 이제 해외로 가거나 미국으로 많이 갔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런 교류 프로그램이 다 없어지고요. 인도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냥 지원해 주던 건데 이게 절반 이상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프로그램들 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장학금 제도 이런 거 있잖아요. 국제 기구라든가 요런 지원해 주는 요런 데는 아무 한 푼도 쓸 수 없고요. 인도적 지원금 예산 어쩔 수 없이 막 하는 요런 예비비 같은 것들만 절반 이상을 삭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때 쓸 수 있는 예비비면 절반 이상 남겨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보건은 대부분 중단되고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만 유지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 삭감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보건 중에 유지되는 프로그램 예외된 거가 좀 살펴볼게요. HIV, 에이즈죠. 에이즈에 29억 달러 정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결핵 말라리아 보험에 6억 8,7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보건안보에 2억 달러 정도 남아 있고 요 정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랑 이제 글로벌 펀드라고 매칭이 4대1 정도인데 8억 달러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8억을 하면 이제 2억 달러 정도로 매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거 이제 그 외에 이제 모든 백신 정도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조정 대상이 좀 있습니다. USAID 폐지했습니다. 요거. 그다음에 고용 및 임금 동결입니다. 2020년 수준으로 임금이 일단 동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동결됐습니다. 동결. 그리고 기존 잔여 예산 200억 달러 국고 환수했습니다. 올해 못 쓴 거 다 국고로 환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약 퇴치 프로그램 1년간 동결했습니다. 예. 1년간 동결하기로 했고. 어쨌거나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일단 미국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우선 기회 기금이 신설됐습니다. 그쪽으로 돈이 가나? 네, 그래서 신설해서 20억 달러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절약한 거 다 20억 달러를
미국 행정부의 이제 임의 배산에서 요거 이제 해서 미국 우선 기회 기금이라고 어메리칸 퍼스트 오퍼튜니티 펀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제 수장으로 가고 싶군요. 네. 어쨌든 뭐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어쨌건 이렇게 가게 되고요. 민주당은 미국 러시아 이제를 공백을 사실 이렇게 되면 내줄 공백이 상당히 크죠. 중국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외교전이라는 게 상당히 큽니다. 이게 사실 베풀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태국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도네시아나 태국 같은 데 혹시 가보셨어요? 네. 가보시면 도로를 누가 깔아준 줄 아세요? 아니요. 도로는 일본이 깔아줘요. 아. 일본이 깔아준 다음에 차를 팔아요. 그렇게 해주는 아, 인프라를 그렇게 투자해 예, 인프라를 먼저 네.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이제 중국이 그런 걸 요즘 많이 해요, 아프리카에. 예전에 그냥 미국이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했었는데 이런 걸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외교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샤먼 상원원이나 이런 부분이 나토 예산 삭감이 이런 게 자행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쓰이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한 거거든요.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사실.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얕은 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임기 동안만 뭔가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백악관 이번 봄 중에 의회에 유사한 예산안을 정식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의회에서는 본격적인 예산 심의와 정항이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이 사실은 이게 리저너블한 사람이라고 해서 뽑혔는데 사실은 일부 생명구호 프로그램 유지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중단 상태인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아메리칸 퍼스트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런 것들이 대폭 축소되고 해외 영향력도 최소화하려는 기조가 이제 강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어렵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울하네요. 네. 자, 론리 오펜더라는 단어가 요즘에 좀 유행이 미국에서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단독 범죄자. 미국 사회에서 이제 이게 뭐 단독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제 왜냐면 이게 예전에 따지면 여러 명이 막 여러 몰려다니면서 뭐 범죄를 저지르는데 요새 이제 보면 외로운 분노가 폭력으로 전환될 때 론 오텐더라는 게 이제 했는데 팬데믹 이후에 고립감과 소외감이나 무기력이 증가하면서 지역 공동체가 붕괴되고 가족 관계라든가 뭐 종교 및 사회단체 영향이 저하로 되면서 개인의 전체성과 소속감이 약화되면서 이런 게 증가되고요. 이러한 정서 공백이 음모라든가 증오라든가 극단주의 어쨌든 콘텐츠가 많이 이제 생겨나죠. 유튜브라든가 어쨌든 이런 걸 보면서 많이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밖으로 분노가 표출되면서 개인이 이런 걸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올 초에 제가 한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이버 트럭이 그 폭파했던 혹시 기억나시죠? 예.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뉴올리언즈의 또 폭파했던 이런 개인이 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 론리 오펜더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인데 최근에 이 론리 오펜더가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머스크와 이제 테슬라 테러를 그때 이제 목표로 보여주셨어요. 하는 걸 화제에 난 부분. 그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 하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디지털 생태계와 알고리즘 기반의 자기 급진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심각하고요. 병원 가셔야 됩니다. 테러리스트가 아니고 사실 이게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걸 그렇게 많이 만들면 사실 우리나라도 이게 곧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유튜브나 레딧 미국의 이제 커뮤니티 중에 레딧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급진적인 약간 그런 커뮤니티인데 텔레그램 검열이 또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검열의 약간 플랫폼이 이제 과격한 어떤 콘텐츠 노출이 기반이 심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노출이 되다 보니까 본인도 중독이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요. 사용자가 비슷한 콘텐츠를 계속 보게 됩니다. 알고리즘이 사실 그런 게 좀 문제입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이 계속 노출이 되고 계속 그런 게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계속 보게 되거든요. 선호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뭐 이제 어쨌든 과격한 걸 계속 보는 분들은 계속 그런 것들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게 이게 정말 문제인데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알고리즘이 계속 그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저도 한때 그 약간 무서운 이야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게 네. 계속 뜨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진짜 일상생활 할 때도 막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렇게 지배를 받았어요. 그 생각이 사고가.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끊었어요. 네. 무서운 이야기. 예, 그 막 범죄 이야기 이런 거 한때 막 재밌잖아요. 유행이었잖아요. 재밌어서 계속 네. 봤는데 네. 자꾸 막 아니 그리고 이제 자기만 왠데 보통 이제 평범한 사람들 절대 다수로 보면 약간 그게 특이한 케이스인데 지금 이런 케이스가 극빈적 생각을 하는 것들이
근데 이제 알고리즘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본인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왜냐하면 이게 어울리지 못하거나 이게 혼자만 보는데 그 사이버상에서는 자기의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뭐 전체의 5%밖에 안 되더라도 5%가 상당히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이버성에서 지극히 정상이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 몇 개가 뭐 몇십 개가 붙으면 그게 또 힘을 얻는 약간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을 생각하는 게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고요. 점 더 타인을 증오하거나 어떤 현실을 파괴하는 쪽으로 행동이 극단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게 좀 있고 과거의 어떤 테러리즘과 다르게 예측이 어렵고 탐지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혼자 움직이기 그렇죠.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챗GPT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정치적 양극화의 어떤 상징적 타겟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머스크가 이래서 약간 좀 머스크나 테슬라가 계속 공격을 받게 되고 이제 어쨌든 정치 분열의 정책의 차이가 아니라 정체성의 어쨌든 문제를 바뀌고 있고 약간 이런 게 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어쨌든 기존 테러 조직이나 극단주의 어떤 네트워크 해체와 분산화가 좀 이루어지는 약간 이런 게 있으면서 조직이 해체되면서 개인이 스스로 조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과거에는 막 알카에다라든가 ISIS라든가 뭐 구구 백인 우월주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FBI라든가 CIA 추적에서 상당수 해체가 되다 보니까 그 결과 명확한 지휘 체계도 없이 셀프 테러리스트가 이제 되고 있는 약간 이런 거고 미션을 스스로 설정하고 이제 실행하는 약간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단속이 어려워지고 사전 탐지가 어려워지면서 이제 단속이 어려워지면서 이런 거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 정치적 정당성과 영웅주의가 왜곡된 내면화가 좀 됩니다. 이게 약간 이제 어쨌든 알고리즘의 그런 거고요. 이게 사실은 이런 분이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실패자고 약간 왜곡된 약간 사상을 갖고 있는 분인데 스스로 이제 자위를 한다고 할까요? 약간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나는 실패자가 아니고 이 타락한 시스템을 깬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부 요런 로니 오펜더의 특징이 사회에 무시당했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고 폭력 행위를 하면서 사회에 메시지를 주는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약간 이런 정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이럴 가능성도 좀 있으면 존재감과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게 좀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분이 좀 계십니다. 잘 보시면 가끔. 그러면서 테슬라 같은 정의 큰 기업을 테슬라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파괴하면서 불평등한 자본 권력을 상징하는 복수로 이제 막 하는 약간. 근데 폭력은 나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면서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세상을 자기를 각인시키는 퍼포먼스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더 조용하고 더 은밀하면서 더 상징적인 존재로 움직이면서 약간 위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미국에 계속 하고 있고 이게 시스템의 약간 경고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이제 이게 좀 우리 조직이나 우리 어쨌든 이 사회 시스템에서 뭔가 좀 들고 이제 폭력이 이제 그 가장 논리적인 언어로 약간 느껴지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좀 방어 체계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 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라고 있습니다. LA 안에 이제 구 같은 약간 산불이 많이 나면서 재정 위기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삼중고에 시달리면서 그랬습니까? 산불이 났고 정책이 지원 이제 중이라. 이게 이제 어쨌든 그 지금 트럼프 정부가 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와 노선이 맞지 않으면 연방 지원금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뿐만 아니라 뭐 어쨌든 대학부터 시작해서 뭐 많습니다. 뭐 어쨌든 그 지방 단체라든가 그 이 지역도 이렇게 끊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방 지원이 중단됐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어떤 성 약간 그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보상 문제가 또 걸려 있습니다. 이걸 또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우리나라랑 다르게 진짜 지역이 어쨌든 여기가 산불이 자주 나서 화재 보험을 안 해준대요. 그래서 그냥 나라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네. 정말 그냥 네. 길거리에 나는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옛날에 오렌지 카운티가 제가 대학 다닐 때도 파산 위기 한 번 있었어요. 오렌지 카운티가 그때도 제가 기억이 아직도 나는 게 뱅커러티라는 단어가 타임즈에 났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가 진짜 파산의 위험이 좀 있습니다. 20년 전에 한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산 선고를 그때 했었나 뭐 그랬을 거야 아마. 홈리스가 많아지겠네요. 예, 여기가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랑 다르게 미국이 자치가 정말 좋게 말하면 잘 돼 있고요. 정말 자치를 정말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그냥 운영이 돼야 되는 이런 것인데 까딱 잘못 운영을 하면 정말 이게 뱅크러티합니다. 그러면 정말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정말 그 안에 있는 자치가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어쨌든 그 카운티가 만약에 우리나라 따르면 어떤 구나 도 같은 약간 이런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어쨌든 만약에 어떻게 무너지잖아요. 그럼 모두가 망합니다.
뭐 소방서뿐만 아니라 뭐 지역의 경찰서라든가 이 지역 경찰서도 그 세금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그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 경찰서도 그런 겁니다. 약간 다릅니다. 우리나라 시스템이. 우리는 약간 중앙의 전체적인 거 보안이나 이런 걸 다 하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이 연방제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근데 여기는 다 지방자치로 다 합니다. 약간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약간 어쨌든 약간 이게 재정 압박을 하면 트럼프 이 행정부가 약간 연방 지방 갈등 간의 새로운 양상과 함께 미국의 연방주의의 균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새로운 시그널이 될 것 같고요. 연방주의의 탈중앙화 전략일 것 같아요. 책임은 지방, 권한은 중앙이다. 약간 독특한 것 같은 약간 이런 거고 연방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보건이라든가 교육이나 복지가 각 주와 카운티에 스스로 살아남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실제 권한은 또 중앙이 다 갖고 있으면서 이민이라든가 무역이나 보건 규제 같은 건 또 중앙이 다 갖고 있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에서 돈을 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민 권한이라든가 무역이라든가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런 권한 하나도 안 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권한들은 다 자기가 가지면서 실질적인 어떤 예산은 하나도 안 주는 약간 이런 식의 이중화된 권한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의도적으로 재정 압박을 주면서 지방을 정치 구조종 약간 지금 도지부 같이 지역을 약간 구조조정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서 이민자들 내보내라 막 이렇게 약간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가 약간 이런 데 관대하거든요. 민주당 쪽이 강해서.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자기네들이 공화당화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트럼프 행정이 약간 일종의 공공민영화의 전초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기후재난과 소송 리스크가 결합된 지방 정부의 파산화 모델이 현실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산불 피해액으로 20억 달러의 그런 어떤 세수 피해가 있었고요. 7천 건의 성폭력 보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51년까지 수조 원이 지급돼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연방 보건이 예산이 삭감이 돼서 질병 감시라든가 방역이 핵심 기능이 차단이 돼서 여러 가지로 이제 총체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트럼프 정치당이 파산을 유도하면서 재편을 압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중요한 게 향후 5년간 미국의 어떤 대도시에 재현될 수 있는 구조적 위기의 어쨌든 예고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후 위기가 있고 과거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증가하고 연방의 지원이 축소되면서 부동산 세수 기반이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2기의 행정 기조에 따라서 지방 모델이 약간 전부 다 보수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떤 균열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향후에 어떤 좀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보시죠. 아이고 안타깝네. 요거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 맞아요. 이거 네.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치적 이념 무기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좀 가져왔어요. 짧게 한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반환경 노선의 재확인인지 이제 친환경 의도적 반전인지가 상당히 중요하면서 이게 실현 가능성이 낮아요. 이거를 트럼프가 이제 뒤에 여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영상을 제가 한번 다시 다음에 한번 가져올 텐데 뒤에 광부들을 데리고 인터뷰를 길게 하더라고요. 퍼포먼스를 한번 했는데 사실은 이게 실현 가능성이 나는 게 시장 구조와 기술 흐름이 역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연가스와 이제 재생에너지 이미 석탄보다 싸고 효율적인데 이게 비싸요. 캐는데. 비효율적이군요. 네. 그리고 이제 석탄 발전소 이미 수명을 다했고 개보수 비용이 과도합니다. 재보수 비용이. 예.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아니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퍼포먼스가 그림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위험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수가 이게 가스가 너무 많이 나와. 사실은 지금 히토류가 원래는 이제 미국이 1순위였거든요. 근데 이걸 다 내보낸 이유가 이걸 이제 재생하는 비용이 너무 이게 맞아요. 안 좋은 게 너무 많아서 다 환경문제가 내보낸 좀 있어요. 그래서 내보냈기 때문에 그런데 석탄도 그런 게 많습니다. 근데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이게 석탄을 때문에 약간 연기가 나오면서 약간 강한 대통령,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약간 석탄하면 약간 이게 약간 약간 역동적 러스트벨트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부활 시도가 정치적 이념의 북이고 약간 실질적 산업 회복의 전략이라기보다는 보수의 이니셔티브 복귀 선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이거 될 가능성 없습니다. 네. 기후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바이든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정책의 일관성이 약화되면서 불확실성의 어떤 균형이 확대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될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네. 다시 한번 들고 왔습니다. 퍼포먼스죠, 뭐. 네. 자, 엔비디아 요 얘기 좀 해드릴까 합니다.
요 얘기는 엔비디아가 이제 그 H20을 이제 중국에 보내면서 이걸 약속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 부분인데 요거는 제가 볼 때 AI 제국을 이제 텍사스에 만들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서 요게 이제 여러 가지 신호가 좀 있는데 AI 팹 시대를 이제 만들 것 같아요. AI 특화된 제조 라인을 본격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TSMC나 삼성전자, 범용 파운드리를 GPU를 생산했다면 향후에는 AI 어떤 연산화 특화된 칩셋을 전용하는 제조 인프라가 이제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이제 미국에 구축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팹을 테슬라의 팹, 아마존 팹 같은 브랜드를 AI 반도체를 이제 텍사스에 만들어서 이거를 자신의 어떤 힘을 과시하는 거를 이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고요. AI 서버와 이제 제조 수직 통합 모델을 확산하겠다는 생각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의 물리적인 어떤 생산 진입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는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마존, 구글,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 기업들을 지금까지 치과 서버를 외주로 했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가지고 와서 수직 계열화해서 이제 미국에 하겠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를 가진 자가 룰을 만든다라는 생각을 좀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AI 어쨌든 맨하탄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과시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LLM이라고 하죠. 이제 대형 언어 모델 훈련을 GPU 성능뿐만 아니라 전력, 냉각, 요 네트워크 인프라 절대적인데 요걸 하면 이제 고급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고일자리를 고임금의 어쨌든 테크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노동 시장을 좀 재편해 보고자 하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란 요 AI 일자리를 들어옴으로써 사실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AI 블루 칼라의 새로운 중산 테크노 일꾼을 일자리를 만들어갔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AI 공급망 블록화를 가속화하겠다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서 AI 칩 생산을 기술 분할을 심화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을 AI 탈글로벌 구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블록화를 만들어서 나머지 블록화에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AI 기업들이 연구소 경계를 넘어서 제조 현장으로 진입하는 순간에 이제 AI 산업의 이막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지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리쇼링을 하면서 고급화 전략으로 이제 자신들에게 고급 일자리를 좀 많이 갖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고급 인력이 없어요. 미국에.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건 제가 상징적인데 블루 오리진이 여성 전원을 최초로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에 63년에 소련의 발렌티나 텔레시코파 이거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사 배울 때 많이 하거든요. 최초로 이제 여성이 우주를 갔다. 우주를 갔다고 해서 혼자 단독 하는 이후에 62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했습니다. 상징적으로 했고요. 우주 산업의 패러다임에 전환이 된 게 아니고 전문가에 의해서 시민 15만 달러를 내고 이제 다 가신 거거든요. 이분들이 내고 가신 내고 거예요? 가신 겁니다. 이분들. 실험적으로 하지 않고 야, 민간입니다. 대단하다. 네, 못 15만 돌아오면 2억 원 정도를 내고 이제 가신 건데요. 시민 체험의 영역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나사나 러시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이번에 NS-32처럼 완전 자동 안에 10분 만에 이제 유명인사 탑승하는 모델이고 이제 소수 엘리트만에 간 거고 여성이 이제 우주 탐사의 서사를 대정의했다라는 부분. 약간 이게 15%밖에 안 된답니다. 여성이 이렇게 우주를 가는 뭐 왠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62년 만에 구성된 역사적 의미를 했고 특히 이렇게 하는 이렇게 뭐 유색인종을 탓하는 거 아닌데 나사 출신의 흑인 여성 엔지니어 아이샤 보우라는 분이 계시고요. 성폭력 생존자 인권 운동자 아만다 응앵이라는 분이 계신답니다. 이 분이 계시고 라틴계 여성 파일럿이다 언론인의 로렌 산체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단순한 상징성이 아니라 다양성과 포용성의 진정성의 메시지를 실현했다는 약간 트럼프와 어긋나는 약간 이런 정책인데요. 그런 게 있고 이는 젊은 여성의 세대에게 우주 과학 리더십의 진입을 유도하는 강력한 롤모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주 비행 입고로 문화 자산이나 새로운 해석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제 제가 가져왔으면서 우주 산업의 대중화라든가 젠더 균형의 진일보라든가 우주의 어떤 인류의 통찰 확대라든 약간 이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좀 가져왔으면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가져왔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베조스 머스크의 민간 2라운드인데 사실은 머스크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보시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이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또 재미난 이야기들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본부장님과 같이 한번 방송 나눠봤는데요. 저희 내일도 재미난 이야기들 또 도움되는 이야기들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의 합작 법인을 설립하며 본격적인 유럽 현지화에 나섭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5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최대 민간 방산 기업인 WB 그룹과 합작 법인 설립을 위한 텀시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에 합작 법인을 설립하며 본격적인 유럽 현지화를 추진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입니다. 팀시트 계약은 계약과 관련된 주요 원칙 및 조건을 명시한 합의서로 이번 계약을 통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군에 공급할 사거리 80km급 천무 유도탄의 현지 생산과 유럽 시장으로서의 수출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합작법인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WB그룹의 자회사인 WB 일렉트로닉스가 49%의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폴란드 군비청에 80km급 유도탄과 290km급 유도탄을 수출하며 총 7조 2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에서의 생산 거점을 추가 확보하고 향후 더 많은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약식에는 이부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PGM 사업부장, 배진규 유럽 법인장, 임훈민 주 폴란드 대사,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 피오트르 보이체 WB 그룹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부환 사업부장은 이번 합작법인 설립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유럽연합 및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 잡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유럽 방산 시장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삼성전기가 주력 제품인 적층 세라믹 컴패시터의 사업 영역을 스마트폰을 넘어 전장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최근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중국 비아디를 포함한 중국 전장 업체들의 수천억 원 규모의 MLCC를 공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LCC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만큼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반도체가 원활하게 동작하도록 하는 핵심 부품으로 PC, 스마트폰,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됩니다. 삼성전기의 전체 매출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는 핵심 부품으로 전장용 MLCC는 기술 난도가 높지만 제품에 탑재되는 양도 많고 수익성이 높아 회사가 집중하는 분야입니다. 실제 자동차에는 동력 전달, 안전, 주행, 인포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소 3,000개에서 1만 개의 MLCC가 탑재되며 최근 전장화로 인해 차량당 MLCC의 탑재 수는 12,000개에서 18,000개까지 늘어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은 전장용 MLCC를 통한 사업구조 다변화를 공언하며 고객사 확보에 주력해왔습니다.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장 사장은 차량 부품사로 이미 체질 개선을 마쳤다며 연 50개 이상의 추가 고객사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아디 역시 삼성전기 고객사 중 하나로 협력 관계를 다져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중국 출장길에 올라 샤오미와 비아디 공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왕촨푸 비아디 회장 등 핵심 관계자들과 전장 관련 협력 논의를 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와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미국이 관세, 안보, 자원 등을 아우르는 원스톱 쇼핑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조선 LNG 무역 균형 회복을 3대 협력 분야로 제시했습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15일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한미 양국의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곧 알래스카로 출장을 떠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1일에서 2일 내 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해 한미 간 화상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며 현장 실사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누가 갈지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한국가스공사 등과 함께 현장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북극해 연안의 프루도베이, 포인트 톰슨 가스전을 개발해 이를 알래스카 최대 도시인 앵커리지 인근 부동항 니키스키까지 운송하는 사업입니다. 이 일대에서 LNG를 생산해 해외에 수출하면 미국은 에너지 물가 상승률을 낮추고 막대한 국세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에너지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LNG를 운반할 수송관을 설치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공사의 난이도도 높아 미국 입장에서는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초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수조 달러를 투자하면서 우리의 파트너가 되고 싶어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 정부와 알래스카 LNG 사업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월 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미국을 방문해 알래스카 LNG 사업 관련 한미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지난달에는 마이크 던립이 미 알래스카 주지사,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 장관 등과도 각각 만나 논의를 마쳤습니다. 정부 내부에서는 LNG 사업을 협상 카드로 검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리스크는 크지만 이번 사업에 참여하며 자동차 품목 관세와 25% 상호 관세를 낮출 수 있다면 한국 산업 전반에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양국 간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공매도 재개 이후 유망 업종인 원전, 방산, 조선 분야에서 신규 포트폴리오를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31일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 현대건설, LIG 넥스원, STX 엔진 등 주요 기업들의 지분을 사들이며 10% 이상의 주요 주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이들 기업의 주식을 매입한 배경은 향후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9일 현대건설 보통주 11만 4,878주를 장내에서 매수하며 총 1,114만 401주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공시했습니다. 현대건설의 지분 보유 목적은 단순 투자이며 국민연금은 현대건설 주식을 주당 3만 4,765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건설은 이날 주가가 900원 상승한 39,500원의 거래를 마쳤으며 장중 39,70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건설업황이 부진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현대건설을 사들인 이유는 원전 사업에서의 경쟁력을 주목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현대건설은 최근 유럽에서 원자력 발전소 설계, 조달, 시공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불가리아에 이어 슬로베니아, 핀란드 등에서도 원전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LIG 넥스원도 매수하여 220만 628주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공시했습니다. 국민연금은 LIG 넥스원의 지분을 단순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으며 주당 25만 7,374원에 매수하여 이날 종가인 26만 9천원보다 4.32% 낮은 가격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LIG 넥스원을 방산 분야에서 유망한 종목으로 꼽고 있으며 천궁2를 비롯한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의 수출이 실적 상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매출 3조 2,771억 원, 영업이익 2,308억 원을 기록하며 수주 잔액이 20조 1,419억 원에 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STX 엔진 7만 4,338주를 주당 2만 1,303원에 매수하여 총 230만 9,880주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STX 엔진은 조선과 방산 호황이 동시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으며 선박과 K9 자주포에 탑재되는 엔진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국민연금의 이번 주식 매입은 원전, 방산, 조선 등 유망 업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며 향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의 투자 방향성이 향후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